자, 이번 시간은 양봉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산업의 기능, 역할, 사육군수, 소비량, 수입 동향, 외국과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의 비교, 공익적 가치라든지 양봉 농가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또 건강 기능식품 등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은 꿀벌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과 식물의 이렇게 중간에 어떤 매개 역할로 인해서 화분 매개로도 어떤 종자의 영속을 해주고 또 화분이나 꿀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건강식품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 자연의 어떤 자원화를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축산에서 사료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유럽이나 이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지만은 이런데도 꿀벌이 알팔파나 이런 사료작물을 매개를 안 해주면은 열매가 맺질 안 해가지고 다음에 종자가 다시 발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양봉산물 중에는 벌들이 담임에 똥을 싸서 요새 차에다가 똥을 싸서 그게 하나 민원이 제기돼서 제일 문제지만은 나머지 벌에서 나오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꿀 정말 당분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꿀, 화분 아까 얘기했는데 꽃가루, 노엘젤리 이게 여왕벌이 먹는 식품이에요. 이거는 동물성입니다. 꿀벌들이 식물의 꽃가루를 먹고 2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노엘젤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요건 나무의 송진을 이렇게 나무에서 채취해 오는데 요걸 갖다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벌들이 자기들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요게 항균 작용이 있다 보니까 요 놈을 갖다가 벌집에다가 발라준다든지 벌통 안에다 놓는다든지 해서 이런 균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히포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약이 없을 때 이 프로폴리스로 가지고 어떤 병을 상당히 고쳤다는 그런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지 아까 얘기한 대로 봉독, 벌침, 또 밀랍은 벌집을 녹이면 노랗게 나옵니다. 밀랍. 요거는 여러분들 마이신 먹죠. 마이신. 그 캡슐도 있죠. 캡슐이 그거를 만듭니다. 주원료가. 그게 한 63도 이렇게 되면은 녹는데 밀랍이 요거 벌 폐에 꿀을 먹고서 2차적으로 그걸 분비를 해요. 이렇게 우리 콘택트 렌즈 있죠. 얇은 막처럼 이렇게 요런 거를 요 배 밑에서 만들면 요걸 이빨로다가 물어서 거기다 벌집을 착착착착 붙여서 짓는 겁니다. 여기 밀랍. 봉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펄의 새끼. 수펄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벌은 태어나는 시기가 다 틀려요. 제일 필요한 여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납니다. 알에서. 그리고 제일 많은 식구인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고 수펄은 24일 만에 태어나요. 그럼 24일 만에 태어나는 것을 한 22일쯤 돼가지고 위에 봉원 거를 칼로 딱 자르고 톡톡 치면 잘 튀어나옵니다. 그럼 동남아의 사람들 가면은 나무 이렇게 속에 번데기 같은 거, 애벌레 같은 거 막 주워 먹잖아요. 고단백식이나 건강에 좋다고. 근데 처음 보면은 먹기가 좀 조금 기름지거긴 한데 이 수펄 새끼를 먹어보면은 맛이 좋습니다. 저도 잘 먹어요. 네? 잘 먹어요. 비유가 좀 좋은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거를 날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로 먹으면은 회를 먹는 것처럼 고단백질 식품이에요. 그리고 저 수펄 번데기에 엽산이라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남자들의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주 정력이 좋다고 해서 저걸 또 어떤 사람은 수펄을 갈아가지고 즙을 짜서 그거만 고액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아직 식품으로 허용이 되질 않고 있어요. 식약청에서.
근데 이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저걸 많이 먹습니다. 화분맥의 가치가 농산물의 증상이나 품질 향상을 도와주고 또 감미료의 설탕은 따라올 수도 없죠. 벌꿀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릴 때는 진짜 꿀이 귀해서 진짜 다락에다 할머니가 놓고 정말 이쁜 손주나 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참 흔해졌어요. 흔해졌어요. 국내 사육군 수가 한 93년 이후부터 계속 이제 서양종이 우위를 점했는데 그 전까지는 토종이 거의 우위를 점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후반에 약간 서양종이 조금 앞선 때도 있지만 다시 또 동양종이 앞서다가 이제 토종벌을 동양종이라고도 하고 토봉이라고도 하고 토종이라고도 합니다. 동양종을 가지고 서양종을 그냥 이제 서양에서 들은 거라 그래서 서양종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꿀벌 하면 서양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가 사육 규모가 약 세계 한 12위 정도 됩니다. 1평방킬로미터당 18분 정도로 제일 많은 사육군 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 밀원수가 부족한 것이 어느 나라나 밀원수가 풍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나다 같은 데가 통당 생산량이 높은데 한 50kg, 48kg 뭐 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되죠.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나라는 조그만데 그래도 이 남과 북의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화기 차이는 많이 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럽의 헝가리 같은 데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랑 큰 차이가 안 나지만은 어때요? 거기 이렇게 감자처럼 생겼는데 실제 남과 북의 화기 차이가 불과 뭐 한 5일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일인가 일주일밖에. 근데 우리나라는 적어도 20일 이상 차이가 나요. 20일. 그러면 이제 북한이 남북 통일된다 하면은 한 달 이상 되죠. 한 달. 이제 경상도에서 1차 아가시아 보고, 충청도 와서 대전이나 청주에서 2차 보고, 또 여기 경기도 파주나 여기 와서 3차 보고, 또 개성이나 평양 가서 4차 보고, 또 신의주 가서 5차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땅은 좁은데도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신의주 그 근처 단동 거기 와서 북한에 있는 아가씨 꿀을 뜰어 그 강 건너에다 갖다 놨죠. 우리도 옛날에 임진강 안쪽에는 사실 출입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벌 가지고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강 이쪽 이남에다가 뚝 근처에다 쫙 놓고 벌들이 강 건너가서 따오더라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민간인이 허가받아서 출입을 해서 그 통일촌 안쪽에 가면 제이스라고 있어요. 영화도 있어요. 제이스. 거기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휴전선 얼마 안 되죠. 바로 산 넘어가 긴데 저도 거기 이제 여러 해 다녔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북한에 가서 꿀 따옵니다. 4km, 5km 가니까 휴전선이 그렇게 멀진 않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대성동 마을에서도 벌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성동 마을에서도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약 한 200만 군 정도가 됐습니다. 토종 양봉을 합쳐서. 그래서 93년 이후에 서양종은 계속 기술이 90년도 후반부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벌 늘리는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서양종이 한 5배 늘었어요. 5배. 동양종은 뭐 이때 한 33만 군 이 정도 되다가 뭐 40만 군 거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농림부에 그전에 가면은 맨날 양봉인들이 어렵다 그러면 왜 너 벌이 그렇게 늘어나느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농림부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04년, 5년을 200만 군을 정점으로 찍고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200만 군에다가 185만 군, 175만 군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종도 지금 막 서양종은 그렇게 뭐 크게 줄진 않았어요. 동양종이 이제 많이 줄었죠. 그 낭충 봉화무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통계도 정확치 않습니다. 사실은. 벌꿀 생산량은 우리가 뭐 한 3만 5천 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은 약 한 3,600억 정도 이렇게 생산된다고 하는데 축산업 중에 한 2%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있고, 농가수도 줄고 있고, 농가수도 그때만 해도 한 4만 농가 이렇게 되다가 4만 5천, 4만 농가 하다가 지금은 2만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만 농가. 근데 모든 지금 축산 농가들이 규모화돼가며 줄고 있어요. 젖소 농가가 몇 농가가 될 것 같아요? 몇 농가? 아니면 돼지 기르는 사람, 닭 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만 농가가 안 됩니다. 한 8천 농가, 7천 농가. 낙농도 그렇고, 양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근데 양봉은 그래도 한 2만 농가. 한우 다음이 많습니다. 한우도 과거에 10몇만 명 정도 되다가 지금 한 9만 몇천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절반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벌꿀 생산량은 뭐 세계 평균 조금 통당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계 한 17위 정도, 사용 밀도는 12, 3위 정도 되는데 생산량은 16, 7위 정도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중국이 세계에서 사육군 수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한 900만 통 정도 길러요. 제일 많아요. 900만 통. 900만 통인데 생산량은 약 30만 톤 정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벌꿀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또 가격도 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중국이 제일 싸게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미국이 또 터키가 사육군 수가 또 중국 다음에 많습니다. 터키. 또 아니면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옛날에는 제일 많았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여러 나라도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러시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이게 순수한 꿀만 3만 6천 톤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사양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양꿀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사양꿀은 벌을 사육할 때 설탕물을 녹여서 주는 거를 사양한다고 합니다. 사양한다. 그래서 사양을 시킨 그 물에다가 저장한 꿀을 사양꿀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는 소비자는 그 녹용 같은 그 사양이 들어갔느냐,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양나무가 어떻게 생긴 나무냐 이렇게 물어요. 뭐 아가씨나무처럼 사양나무가 있어서 사양꿀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육할 때 벌을 설탕물을 주는 것을 사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물에다가 저장했다 뜨는 것을 사양벌꿀이라고 그래요. 소비량은 지금 한 700g 정도 1인당 소비량이 해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1인당 소비량이. 근데 과거에 60년대, 50년대 이 당시에 양봉을 하신 우리 선배들, 1세대라고 할까,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워낙에 국민소득이 낮을 때는 꿀을 사 먹을 수 있는 이런 계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꿀을 생산해도 팔질 못해서 애를 먹었어요. 팔질 못해서. 그런데 지금은 사양벌꿀이 없다면은 국내 생산량 갖고 소비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양벌꿀이 80년대서부터 계속 이게 이제 떠서 팔아서 법적인 하자가 안 맞다 보니까 자꾸 이게 번성이 돼가지고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사양벌꿀이 1년에 한 15,000드라무 정도
심지어는 뭐 2만 드라무까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100드라무 내지 200~300드라무 뜨는 사람들 있습니다. 요새 그것도 기업화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 국내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꿀들이 수입되는 꿀이 MA 물량이랑 이런 게 다 해서 한 700 몇십 톤 정도가 되는데 그거 빼놓고 국내에서 소비량이 이 생산되는 것이 거의 그런 대로 다 팔리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하양꿀하고 우리 천연꿀하고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죠. 그게 좀 부각이 돼야. 예. 있는데 그 이제 꿀의 주성분이 당분이고 당분 중에는 이제 전하당이 주성분이다 보니까 포도당과 과당이 한 70 몇 프로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분이 한 20%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거기 비타민이나 미량 원소나 무기질이나 이런 게 소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놓고 검사를 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쉽게 해서 유기농 식품이라고 해서 사 먹을 때 비싸잖아요. 유기농이 아니고 더러 농약 1년에 한두 번 쳤다. 뭐 해서 그냥 일반 제품으로 가락시장에 가서 그게 있다. 그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영양 차이가 얼마 납니까? 얼마 안 나요. 실제 그렇게 뭐라고. 그러나 마찬가지 벌꿀도 사양꿀하고 순수한 꿀하고 항산화 물질이나 이런 게 미미하지만은 사양꿀에는 항산화 물질이 별로 없죠. 꿀 중에서도 아까 우리 단장님 마누카 꿀 세계에서 브랜드가 제일 높은데 꿀 한 대에 얼마가 나냐고요? 30만 원 이상 갑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은. 그럼 그 마누카 꿀하고 우리나라 밤꿀하고 항산화 물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밤꿀이 낮지가 않습니다. 그게 UMF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 대문자로 UMF 이렇게 했는데 UMF 10, 15, 20, 25, 30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게 뭘 표시하냐면은 항산화 물질이 15 들었다, 20 들었다, 30 들었다. 그 들은 수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들은 걸수록 몸에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밤꿀은 그런 브랜드가 제가 아직 홍보가 덜 돼서 하는데 제가 좋아하면서 그때 1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10몇 년 전에 그 중앙대 약대 교수한테 시켜서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밤꿀이 마누카 꿀 이상각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꿀을 사 먹고 주위에서 약이로다가 꿀을 먹는다 하면은 아가씨 꿀을 사 먹을 게 아니라 밤꿀을 사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은 식품이 좋다 그러잖아요. 검은 콩이 좋다. 검은 캐가 좋다. 검은 감자가 좋다. 검은 고구마가 좋다. 다 그러잖아요. 대다수가. 그런데 검은 쌀이 좋다. 검은 쌀일수록 항산화 물질이 높게 들었습니다. 모든 식품이. 꿀 중에서 제일 검은 꿀이 뭐냐? 밤꿀이에요. 그 다음이 감로꿀. 그 다음 뭐 메밀꿀. 이런 순으로다가.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서 꿀을 사 먹는다 하면은 조금 써서 맛은 좀 적지만은 밤꿀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질문은 죄송합니다. 벌을 놨는데 얘네들이 밤나무 가서 따오는지 아카시아 나무 가서 따오는지 그거는 이제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피는 꽃이 어느 꿀은 색깔이 어떻고 맛이 어떻다는 게 지금은 아직 입문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하면 다 알아집니다. 알아쳐요. 요거는 색깔이 맑으니까 아가씨꿀의 맛은 이렇다. 이렇게 알아쳐요, 다. 그래서 이제 6월 협상 때 93년도에 타결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 너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의 3%를 의무적으로 사줘라. 대신에 관세는 너희 나라에서 높게 매겨라 해갖고 그 당시에 270% 관세를 내고 우리나라에 8,000톤이 그 당시 생산된다 해서 38, 24,
240톤을 수입이 가되 매년 3%씩 증가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10년간 그 당시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지금 한 420톤 정도가 들어오고 관세는 270%에서 243%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예, 떨어지고 요새 와서 이제 미국하고 FTA가 협상됐고 유럽하고도 했고 또 얼마 전에 중국 또 뉴질랜드 호주 뭐 다 지금 계속 해가잖아요. 미국에 200톤을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무관세 관세가 하나도 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유럽에다 50톤을 무관세로 했고 여기 매년 누진으로 3%씩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아까 강력한 싸게 수출도 하지만은 꿀도 제일 많이 생산한다 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막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베트남하고 FTA 협상하는데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얼른 베트남에서는 타결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타결을 연말 안에 지차 해갖고 지타 보니까 농림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벌꿀을 개방해 버렸어요. 15년 후에 점진적으로 해서 15년.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양봉을 국가 차원에서 막 장려합니다. 1년에 한 3만 톤씩 우리나라 생산량만큼은 수출을 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은 중국보다도 더 쌉니다. 꿀이. 예? 거기도 베트남도 북쪽 지역, 산악 지역은 어떻게 해요? 토종, 우리 재래종, 동양종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가격이 또 한 3배 내지 5배 비쌉니다. 그 나라에서도. 예? 거긴 또 그런 벌도 많아요. 그러고서 이 남쪽으로 갈수록이 서양종을 많이 기르고 있고. 그래서 약 770톤 정도가 현재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꿀이 수입 동향을 보시면은, 이제 93년도에 타결이 돼가지고, 이때 94년도, 5년도 이때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미미하게 이렇게 들어오다가 점점 이때가 많아졌는데 이때가 언제냐? 2004년도 5년도 제일 지금까지 한 1200톤 들어왔는데 제일 많았어요. 2004년도는 아가시나무가 황화현상이라 해서 아가시 이파리가 노랗게 쏟아지는 거 있죠. 예? 아가시 푯벌레가 주원인데 애국에서 들어가지고 아가시 잎이 6월달 되면은 가을에 단풍 들듯이 싹 쏟아지게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면서 종족을 번식하려고 씨를 맺으려고는 꿀을 분비해서 벌과 나비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만 분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꿀이 안 들어오고 벌들이 가서 물만 빨아오는데 그게 꿀이 쌓이나 안 쌓이죠. 그래서 그의 벌꿀 생산량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 조합에 몇천 드라무씩 들어오던 꿀이 거의 한 150드라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15%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년 들어오던 양에. 아주 대흉년이요. 농작물에 10%만 원래가 흉년 들어도 이게 큰 흉년이라 그러는데 10%가 아니라 쉽게 해서 70%, 80%가 흉년을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꿀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 말고도 평택항이나 인천항으로 계속 보따리로 배 한 대 들어오면은 몇백 명이 꿀 5kg씩 딱 들고 들어와서 그거 수거해서 국산 도라미다 넣어가지고 국산 꿀로 다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소시모에서 소비자 시민의 모임에서 국내 벌꿀을 딱 수거해서 검사했더니 뭐가 나왔느냐? 크로람페니콜이 검출됐습니다. 크로람페니콜이. 그러면 요거는 국내에 크로람페니콜은 그때 만들지도 않을 때요. 이게 항생제 중에 잔류를 많이 한다. 한번 먹고 나면은 몸에서 나가지지 않는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이라도 쓰지 묻어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중국에서 이 양봉 농가들이 이걸 쓰는 거예요. 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하는 사람들 중국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게 된 이런 약들이 중국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팔리고 있어요. 후진국이라는 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스컴이 그냥 대대적으로 벨기에인가 프랑스인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검사를 안 해주니까 거기 가서 항생제가 나왔다 해갖고 뭐 다 걸렸어요. 그래서 중국 꿀 보따리로 들은 게 한국 꿀 이미지만 더러워진 거죠, 국민들한테.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정식으로 요거는 수입돼서 1,200톤 들은 거지만은 보따리로 들은 양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다시 아가씨 나무가 회복돼서 꿀이 들으니까 다시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들어난 꿀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 이게. 예? 왜? 이런 데다가 마누카 꿀이나 외국에서 벌집 꿀이나 이런 걸 비싼 걸 자꾸 들여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거 갖다 중국 수입에다가 중국 꿀이라고 넷대로 붙여서 한국 사람한테 파는 건 사가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 뉴질랜드나 호주나 미국 거. 여러분들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 가면은 미국의 크로바 꿀은 주로 갖다 팝니다. 그럼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 주재원으로 갔다, 상사원으로 갔다, 미국에서 마트에 가서 꿀을 싸게 사 먹던 사람들은 거기에 맛이 들리고 선진국 꿀이라고 해서 신뢰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코스트코 가서 꿀을 사 먹습니다. 소비자 클럽 김천주라고 아주 나이 드신 회장이 있잖아요. 예? 아주 그 소비자단체 회장들도 오래 장수합니다. 내가 보면은. 근데 그 김천주 씨가 내가 농협중앙회 이사할 때 같이 사회 이사를 와서 내가 물어봐. 아니, 김 회장님은 어디 꿀 사다 잡수요? 이렇게. 나는 국내 거 못 믿어서 미국 거 사다 먹는다. 이 코스트코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코에서 저 입찰 보면은 한 200~300톤을 싹쓸이 해갑니다. 관세 내고 20% 관세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입량이 점점 가격이 또 외국도 오르고 있어요. 엊그제 누가 그러다가 호주 꿀을 사오려고 했더니 호주도 흉년이 들어갔고 꿀 가격이 2배 이상 올라서 사올 수도 없다고. 이게 이제 아까 기후에 따라서 엄청난 작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선진국에 가까운 일본하고 미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보다는 미국이 일찍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약 580만 군, 70만 군 정도 이렇게 길렀어요. 한때. 한 65년도 이때. 이렇게 하다가 이때만 해도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돈이 벌어지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양봉가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270만 군 정도밖에 기르질 않습니다. 양봉 농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잘 양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또 어떻게 보면 힘도 들고, 이래서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럼 일본은 미국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한 75년도 이때 피크를 이루고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농가 수가, 요거는 검은 거는 봉건수, 요거는 농가 수입니다. 농가 수, 양봉 농가 수. 일본은 불과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예, 양봉 농가 수가. 그것도 화분 매개벌을 주로 생산하는 이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농가가 꽤 많은데 여기도 화분 매개를 주로 생산하는 농가들, 농가 양봉 농가의 소득의 50% 이상을 화분 매개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농가 수도 변화를 보면은 2004년도에 200만 군을 정점으로 해서 2002년도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때 조금 올라갔지만은 2009년도쯤에 조금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내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0만 군 정도 지금은 사육을 65만 군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래 거는 꿀벌 사육군 수고 요건 농가수 약 95년도 이때 4만 1천 농가 정도 해다가 지금은 19,000 농가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뭐 규모화가 점점 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사육군 수 기르는 것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건 꿀벌뿐이 아니라 양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낙농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사육 규모는 커지고 또 사육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0년대만 해도 한 50군 미만이 약 한 95%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2010년대에는 한 6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 생산 비중도 100군 이상이 점점 과거에는 12.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7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통을 한 통이라고도 하고 한 군이라고도 합니다. 한 상자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 군, 한 통, 뭐 한 상자, 이렇게. 꿀벌에서 공익적 가치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데 뭐 꽃가루 바지죠. 벌들이 이 꽃하고 공생을 합니다. 공생. 그러면은 벌이 나와가지고 벌통에서 사과꽃이 폈다. 아가씨 꽃 피기 전에 사과꽃이 피는데 또 그때쯤에 배도 펴요. 그러면은 나는 사과꽃이도 갔다가 백꽃이도 갔다가 이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본능적으로 사과밭에 한번 가기 시작한다면 죽으나 사나 끝까지 집이 돌아올 때 사과만 갔다 와요. 백꽃에 처음부터 갔다면 배만 돌아오다 옵니다. 이래야 화분교배가 되죠. 본능적으로 그게 공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예? 그 아가씨꽃에 가서 꿀을 따오기 시작하면 아가씨꽃만 끝까지 따고 가서 가고. 그러면 벌통 안에 벌집에 보면은 꽃가루가 알록달록합니다. 여러 꽃이 개화됐을 때는. 그러면은 요놈은 쉽게 해서 어느 밀원소에 갔다 오고 요놈은 어느 밀원 다 각각이지만은 같은 시기에 그러나 똑같은 종류만 갔다 온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과 갔다가 배 가면은 그거 화분 교배가 안 되거든요. 예? 안 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만이 화분 교배되고 자기들이 꿀을 분배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참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죠. 꿀도 같이 그렇게 따오는 건가요? 꿀은 같이 와서 섞어질 수 있습니다. 그 벌집에다 저장을 하는데 같은지 그러나 이제 그 꽃가루가 이렇게 섞인 걸 봐서 한 80% 이상 그 꿀이 많으면은 그 꽃의 이름을 따서 아가씨꿀, 밤꿀, 뭐 감로꿀, 유채꿀, 뭐 들깨꿀 여러 가지 꿀을 붙이는 거지 그 당시. 또 꿀벌이 지구상에서 살아다니려면은 충매화락에서 곤충이 매개 역할을 해야만이 열매가 열리는 거, 씨가 여무는 거 이런 걸 충매화라고 해요. 풍매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려만 주면은 그냥 지가 수정이 되는 걸 풍매화라고 해요. 벼나 옥수수나 이런 거는 풍매화에 속하고 쉽게 해서 과수나무 종류는 거의 충매화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이게 이런 종류들이 뭐 한 20만 종 이렇게 있는데 한 70% 정도가 충매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확한 뭐 통계는 아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화분 매개 가치가 약 6조 7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요거는 2011년도에는 그 전부도 한 7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꿀벌이 매개해 주는 농작물의 어떤 면적이 자꾸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딸기만 했습니다. 화분 매개 시설 하우스에. 그리고 시설 고추 좀 있고 멜론 좀 있고. 그런데 요새 와서는 시설 참외, 벌꿀 참외라고 해서 팔잖아요. 예? 쉽게 해서 물참외라는 소리 들어봤죠. 물참외. 물참외는 수정이 안 된 참외를 물참외라 그래요. 그럼 이게 파는 뒤에 보관 기간도 짧고 당도도 낮습니다. 과일이 당도를 높여주는 이유가 뭔데요? 내가 그 안에 씨가 들었는데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니까
당도가 있어야 동물이 됐든 새가 됐든 사람이 됐든 맛있어서 먹어주다 보면은 그 씨가 똥을 싸서 다시 번식하기 위해서 당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벌이 장미 같은데 꽃은 아름답지만은 꿀이나 꽃가루를 분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이 안 가요. 안 가니까 자기들이 만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려한 색깔로다가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같이 꿀만 잘 분비하면은 개가 무슨 뭐 냄새 잘 맡는다 하지만은 꿀벌이 더 잘 맡습니다. 개부터. 꿀 냄새를 귀신같이 알아요. 벌을 기르다 보면은 벌통 안에다가 설탕물이든 꿀이든 조금만 하고 틈만 남겨놓으면 고루 삐집고 들어가서 다 훔쳐갑니다. 그거 보고 도붕이라 그래요. 그 벌 기르면 도둑놈이 오는 것을 잘 막아야지 그 도둑놈 습성을 길러놓으면 큰일 나요. 왜? 자꾸 도둑질을 하러 간다 이게. 사람도 한번 도둑질하고 영창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습관화가 돼서 자꾸 나와서 2범, 3범, 재범, 무범이 되잖아요.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집에 가서 다 도둑질해서 싹 뽑아오면은 그 다음에 옆에 동이로 또 가서 습격을 또 시작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다 가요. 그럼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벌이 체력 소모가 많이 됩니다. 도둑놈이 그냥 밤에 그 뭐 몇 층 아파트를 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해봐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꿀벌도 도둑질하는 거는 어린 벌들이 안 씁니다. 나이 먹고 아주 날쌘 놈들이 하지. 그러면 상대방한테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빠르게다 탁 들어가서 꿀 채고서 싹 나와서 도망가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이제 방어를 하다가 처음에는 잘 하다가 딱 무너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손 포기합니다.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들도 자기 순놈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있는 힘을 해서 다 하다가 한 번 딱 지면은 꼬리를 내리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놈 나타나면 자리를 내주잖아요. 자기가 피우고. 의령 가면 소싸움 할 때도 보면은 소싸움이 할 때 보면은 탁 발로다 이렇게 딱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탑니다. 땅을 탁탁 차고 하다가 힘이 밀려서 딱 한 번 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놈한테는 항시 지났네요.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한 놈이 딱 그놈이 왕초하면은 그 밑에 가면서 기둥을 피고 그냥 항시 그놈한테 눌려서 사는 거와 똑같아요. 짐승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은 한 농축산물이 한 43조인가 44조 되는데 지금 41조 2011년도에 이때 약 3,582억 원, 16.2% 수준이 어떤 꿀벌이 해줬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농경제학자 네빈이라는 사람은 1960몇 년도에 미국의 농산물에서 꿀벌의 화분백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양봉산물 생산액의 143배가 되더라. 이거는 화분백의 가치로 인해서 사과가 얼마가 더 열리고 뭐 배가 얼마 열리고 아니면 메론이 얼마 열리고 또 아니면 사료작물에 씨가 많이 열려서 사료작물이 얼마가 증수 이런 걸 다 따진 거예요. 143배가 됐는데 요즘에 와서도 보통 호주나 뉴질랜드나 카나다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나라 양봉산물 생산액에 적어도 20배 내지 3, 40배 정도는 다 되더라 이게. 다른 나라의 통계를 나오는 거 봐도. 그러니까 이 화분백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유럽에 있는 학자가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치를 따져서. 그럼 유럽 사람들이 우유나 치즈가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낙농이 소가 중요하다. 소고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돼지가 양돈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한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돼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계가 계란도 있고 닭고기도 있어서 이게 2조 시장이 넘습니다. 근데 이 유럽에서는 꿀벌을 거기다가 세 번째로 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안 씁니다. 당연히 여기가 닭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리가 갈라나 오리도 1조 시장이 넘으니까 꿀벌은 불과 몇천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금액을 쳤을 때. 근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꿀벌의 값어치가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분매개벌에 필요하다. 요거는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2006년도인가 8년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막아야 할 5가지 동식물이 있는데 이 중에는 뭐가 있느냐? 균류. 우리가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아니면 젓갈이나 이런 균류 발효식품, 이런 뭐 발효식품이 균류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랭크톤, 물고기에 제일 낮은 먹이 사슬이 플랭크톤이에요. 이게 있어서 적은 물고기들이 생존하고 또 적은 물고기를 중간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이 물고기들이 해서 이 플랭크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박쥐가 너무 곤충이 많았을 때 잡아먹고, 그 다음에 벌, 그 다음에 영장류, 원숭이나 고릴라나 이놈들은 밀림지대에서 과일이나 이런 것을 따먹고서 가서 돌아다니며 똥을 싸서 그 종자를 터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5가지는 그래도 멸종은 막아야 된다 하는, 여기에 꿀벌이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꿀벌을 기르는 것을 배우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벌 역시 가루바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꼽혔다. 세계 최대의 가루바지의 매개자인 벌이 사라진다면 아몬드, 복숭아, 아보카도, 살구 등 숱한 식물들이 함께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한국과 외국과의 양봉산업을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2011년 기준으로 약 이제 2만 농가가 부족이 된다. 여기에 토종 농가들이 갑자기 많이 줄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19,000농가 정도로. 미국에는 11만 5천 농가. 여기는 취미 양봉, 부업 양봉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7,000호, 뉴질랜드가 2,900호, 중국이 약 20만 호, 일본이 3,000호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도 땅덩어리가 배 정도 되잖아요. 배도 농가도 1억 2, 3천이가 되고 많은데도 농경지도 많고 한데 꿀벌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 북해도 밑에 가면 아오모리라고 있어요. 아오모리가 제일 일본의 북쪽에, 북해도 빼놓은 제일 북쪽이거든요. 사과가 자꾸 추운 데로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재배 지역이 적지가. 근데 아오모리의 사과 주산지에서 사과를 생산하면은 한마디로 사과가 정과가 아닌 찌그러진 사과가 많다 이거야. 예? 아오모리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꿀벌을 화분 매개를 하기 위해서 사다가 임대를 하려면 얼마를 줘야 하느냐? 벌 한 통에 40만 원 내지 우리나라 들어오면 45만 원 줘야 돼요. 일본의 그 양봉 학자들이나 또 일본 신문, 양봉 신문의 편집장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벌 한 통에 8만 원 내지 비싸야 12만 원 정도면은 임대나 벌을 사다 늡니다. 임대해서 딸기밭이나 고추밭이나 이러는데, 근데 일본에서 개발한 사과가 후지라는 사과가 있잖아요. 부사, 후지. 이게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유전적으로 사과가 찌그러지는 성질이 있구나.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면 항시 사과가 이쁘게 생겨야 제값을 받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이게 항시 찌그러진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했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농경학자가 계속 사과를 자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고 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 돼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집에 가서 다음에 한번 이제 잘라 먹을 때 그냥 자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뚝뚝 위에서 자르는데 한번 옆으로 잘라보세요. 옆으로 사과를. 그러면은 씨방이 있는 데가 가운데가 딱 잘라집니다. 그러면은 사과가 씨가 딱 5개 있어요. 5개 씨방이 5개 중에 하나가 씨앗이 안 맺혔다. 그러면 여기가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수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과가 요 자리가 과육이 발달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2개 있으면 2개가 더 찌그러지고. 예? 또 아니면 요새 싱싱한 딸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딸기가 잘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위에 도달도달하게 뭐가 점 찍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게 다 씨앗이에요. 근데 그게 다 벌들이 수정을 해서 그 숱한 그 씨앗이 제대로 생겨야 딸기가 고유의 자기 유전자대로 생김새가 생깁니다. 근데 수정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한쪽이 안 생기면 씨가 없는 데가. 그럼 나락딸기라 해서 그거는 시장에서 쳐다도 안 보고 똥값이고 아니면은 딸기 잼이나 만드는 데로 가는 겁니다. 싼 가격에.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몇 년 전에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딸기 하우스에서 꿀벌 한 통을 넣지 않고 농사를 지면은 200만 원 정도밖에 소득이 안 나옵니다.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근데 벌 한 통을 8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임대를 해서 넣으면은 45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소득을 높여요. 그러니까 꿀벌이 얼마나 가치를 해주는 거예요. 예? 참외도 물참이 그냥 씨가 여물지 않은 것은 당도가 약하고 보관기간이 짧은데 그 안에 벌이 수정해지면 씨가 다 여물으면은 당도가 높아지고 시장에서 파는 보관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참외도 거의 한 80% 정도가 꿀벌이 다 가서 수정을 하고 또 수박도 거의 수정을 해주는데 저쪽 의령 쪽에 제일 일찍 나오는 지역 거만 기온이 낮을 때는 꿀벌이 가서 수정을 해준들 수정 효과가 낮대요. 추울 때는. 그래서 그쪽 거만 아직 안 오고 나머지 이 중부 이 위쪽에서 뭐 진천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는 다 꿀벌이 가서 해줍니다. 왜? 사람이 부시르다가 치르면 일당 쉽게 해서 하우스 한 동 하려면 뭐 한 3만 원 먹는다. 그러면은 꿀벌 한 통에 5만 원 주면 해요. 예? 임대해서 비쌀 때가 5만 원, 그렇지 않으면 3, 4만 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시르다가 칠을 하면은 한 60%, 65%밖에 수정이 안 되는데 벌 한 통만 딱 넣어놓으면은 90%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벌을 갖다 넣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만 통의 이런 벌통이 화분 매개로 이 시설 하우스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도 CCD 현상이라 해서 벌집 붕괴 현상이라 해서 갑자기 벌에 잘 크던 벌이 갑자기 벌들이 없어지고 새끼만 남는 게 번데기만 남아서 그래갖고 미국에서 한때 몇 년 전에 큰 어떤 사회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호주에서 갑자기 비행기로다가 공수해 와서 이렇게 아몬드 농가들한테 화분 매개를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꿀벌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화분 매개벌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3배로 올랐습니다. 3배. 예? 3배.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 꿀벌이 자꾸 사라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토종벌이 많이 죽고 나서 정부에서 이거 꿀벌이 없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상당히 하는데 토종벌은 그 낭충보호병이 바이러스라서 엄청나게 치명타를 하지만은 서양종에는
감기 정도밖에 피해를 안 줍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자, 뭐 낭충보호흡병, 토종벌에만 피해를 주고 있고 진드기나 가시응해. 요거는 가시응해라는 것은 진드기 종류인데 응애류인데 중국에서 92년도에 우리나라 첫 수입을 자유화되면서 그때 중국에서 벌을 수입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와서 이게 한 번 따라서 들어오니까 생전 안 없어집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약을 쳐서 100% 씨를 말릴 수가 없어요. 계속 그냥 밀도만 낮추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매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또 부조병이라서 유충이 죽는 병이 있고 노제마병이라고 해서 성봉, 벌을 봄내 길러서 아가씨 꿀때 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노제마병이 걸리면은 꿀 물어오는 장정만 걸려요. 어린 벌은 걸리지 않고. 그러면은 꿀 생산량이 줄어들죠. 피해가 가고. 또 석고병이나 백무병 같은 거의 병인데 이거는 번데기가 될 때쯤에 이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얗게 부풀어서 죽는 건데 이것도 80년대 초에 외국에서 화분을 누군가는 들여와가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생겨서 없던 병이 이것도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양봉가들을 상당히 괴롭히는데 80년대 중반에는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병을 자기들이 이제 벌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병의 면역력을 스스로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석고병이나 백무병은 양봉을 잘하는 사람들은 크게 병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냥 일부 벌이 병이 조금 오는 정도다. 근데 그래도 초보자들이 벌이 스스로 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관리를 해주면은 병이 별거 아닌데 그것을 너무 무리하게 해줘서 방어 능력이 약하면은 지금도 많은 피해를 줍니다. 요새 이제 또 새롭게 외국에서 어떤 이 수입 뭐 이런 되는 물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중국에서 또 따라왔어요. 흑등말벌이라고도 하고 검정 등말벌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등어리가 약간 검은 색깔을 띠는 말벌이다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요게 2009년도인가에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에서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매년 몇십 킬로씩 번져갑니다. 그래갖고 지금 전남 지역까지 퍼졌고 추풍령 이남 지역에 다 퍼졌고 일부는 대전이나 서울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뭘 제일 좋아하느냐? 꿀벌을 제일 좋아해요. 이 흑등말벌의 먹이 중에 85%가 꿀벌을 잡아다 먹는 겁니다. 자기 새끼들 기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사육 밀도가 1위라고 했는데 이 흑등말벌이 번식해서 살아가는데 최고 좋은 입지 조건이 우리나라예요. 예? 땅덩어리는 좁고 사육 밀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남쪽의 양봉가들은 이것 때문에 벌을 무대 먹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저게 와서 하루에 꿀벌 와서 한 마리씩 채워서 잡아가는데 그냥 이 매미채로다 잡으면 하루에 수백 마리를 잡는다 그래요. 하루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놈 술 담아가지고 또 짭짤하게 또 간접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올해 흑등말벌은 또 내가 또 이제 잡는 법을 또 알아냈어요. 예. 저거는 이제 등어리다가 잘 농약을 묻혀서 날려보내면은 상당히 피해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아지니까 또 뭐가 피해를 입느냐? 사과 농사 짓는 농가들이 과일 농가들이 그것도 당도가 있고 요걸 가서 흠집을 내서 파먹어서 파과라고 해서 과수 농가들이 과거에 파과가 10박스 나온다면 지금은 저거 많은 데는 100박스 나온대요. 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농가들한테 가르쳐줘가며 그러죠. 당신 사과 농가들한테 내가 10분의 1로 줄여줄 테니까 내 먹을 사과나 충분히 대라. 에? 나는 그거 잡아줄게 하면은 사과는 양봉 농가들이 거저 얻어먹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바이러스가 여러 종류가 있고 요새 기생팔이라고 혹시 뉴스나 이런 데서 봤는데 미국에서
그게 뭐냐.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어떤 종류의 이런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이 기생팔이라는 것을 갖다가 번식을 시켜서 흐트러 버렸어요. 그런데 그놈이 이제 다 없어지고, 번데기도 알 낳고 해서 없어지고, 대신에 이게 기생팔이가 먹고 살 중간 숙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한테 가서 가는 거예요. 벌 그 마디 사이다가 딱 가서 알을 나누는 그 벌 몸뚱에서 저게 부화돼 가지고 새끼가 나면은 나중에 이 꿀벌이 죽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새롭게 미국 같은 데서 기생팔이가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잘못돼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 살인벌이라고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기르는 벌을 갖다가 또 다른 종자하고 접을 붙여가지고 쉽게 해서 이 수밀력을 좋고 어떤 그 번식력이 좋은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도 사람한테 공격을 잘하다 보니까 살인벌이 떼거지로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벌들이 가서 내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이 공격력이 상당히 좀 높아요. 뭐 심지어는 2km까지도 쫓아왔다. 사람을 도망가니까. 이러고서 그냥 근데 뭐 우리 꿀벌보다 체구가 조금 적어가지고 동양종이나 비슷해서 그렇게 세보니까 그렇게 뭐 더 독한 건 아닌데 한 번이 떼거지로다가 이놈들이 공격을 하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게 와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게 놓쳐버린 거예요. 밖으로 튕기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 계속 남미로 번지고 미국으로 번지고 해갖고 쉽게 해서 이 남미나 미국에서는 저 살인벌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가 때리다가 공격해서 사람을 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이 종자를 새롭게 만들어갖고 그놈을 놓쳐가지고 이 기생벌처럼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낭충봉화부병이 발생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봉해지는 거 있죠. 이게 봉충인데 번데기가 여기가 꽉 차 있어야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예? 몇 개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번데기가 될 이 유충 바로 번데기 직전 것이 이렇게 하얗게 파냅니다. 다 쏟아져. 다 쏟아나고 없어지면 이제 여기가 토종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제 도저히 이 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나머지 벌통, 여 위에 벌통이 있는 게 싹 나가서 나무에 가서 다 달라붙고 나갑니다. 분봉 나가요. 토종들은 야생성이 강해서 여기 환경이 나쁘다. 그럼 튕기쳐 도망가요. 못 날르는 자식 새끼만 내두고서 다 도망가. 인정사정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통만 남아서 약 지리산 주변에, 평창 주변에 90%, 95%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리산 토종골 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농약 피해입니다. 농약. 이거는 저 대구 밑에 그 복숭아 밭에다가 고압 분무기로다가 양봉장 바로 옆에다 농약을 쳤는데 수북수북 죽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북수북. 이게 다 버려요.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죽었죠. 전멸을 했죠. 가봤는데 이게 벌통도 2단, 3단위로 돼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하죠. 벌통 하나 죽으면은 벌이 좋은 거는 벌 한 마리씩 됩니다. 한 마리. 계산 같으면 2마리 되죠. 이렇게 시기에 죽어나. 요거는 이제 2009년도에 안성 우리 공장의 주변에 황화 현상이 와서 6월 달에 이렇게 해서 병들었는데 이것도 아가씨 복벌레가 와서 이렇게 번식을 해서 하다가 이게 일에 어떤 해충이 들어오면은 한 5년 동안은 아주 극성을 부려서 늘어나다가 또 그 후에는 천적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서서히 또 자연 치유력이 생겨서 서서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많이 병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 생겨가지고 이제 양봉은 끝장났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복원력이 생겨가지고 다시 2012년도에 아가씨꿀이 대풍력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대풍년. 제가 양봉 40몇 년 한 역사 이래 최고 많은 꿀을 떴어요. 예? 예. 우리 양봉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대충 그냥 짜 본 건데, 뭐 도리 백통 전업 농가들이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아가씨꿀도 뜰 수 있고 밤꿀도 뭐 도드라면 뜰 수 있고 화분도 자기 따라서 200kg도 뜰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화분만 따라다니면 300~400kg도 딸 수 있습니다. 요새 화분 1kg에 2만 원 이상씩 도매 시세로 될 수도 있어요. 예, 지난해 같으면 노엘제리도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고 밀랍은 뭐 한 10kg, 프로폴리스도 뭐 5kg 내지 많게는 10kg, 뭐 7~8kg 이렇게 생산도 가능합니다. 종봉을 얼마큼 늘리냐에 따라서 50건도 가능할 수 있고 100건도 가능할 수 있고 또 차량 운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료 이제 비용이 벌 한 통당 밀원 그 지역의 밀원 여건 따라서 설탕이 한 포 들어갈 수도 있고 한 포 반, 두 포, 15kg짜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뭐 3,000kg 정도 이렇게 있고 대용 화분이라고 해서 요새 화분떡을 벌한테 주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상이라는 것은 빈통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벌 100통 가지고 50통을 늘립니다. 50통 소초강 그 안에 들어가는 벌집, 사양기 뭐 이것저것 해서 약 수입이 한 5,700만 원 정도 된다 하면은 비용이 한 3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돼서 약 3천만 원 정도 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근데 나는 눈이 나빠서 노엘제리 생산을 못한다. 내가 화분 받으러 안 간다. 그럼 거기서 이제 소득이 그만큼 주는 거고 내가 또 다른 차를 이용을 안 한다든지 사람을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밀원이 좋아서 사료값이 덜 든다면은 또 이거보다도 적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균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양봉 농가들이 벌을 많게 하는 사람들은 1년에 뭐 한 7~8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소득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동도 않고 그냥 고정으로 벌도 기술이 적어서 뭐 1년에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양봉 산물의 건강기능식품.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삼 녹용과도로 3대 영양으로 평가받는다. 왜 그 당시에 3대 영양으로 평가받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비만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꿀이 고칼로리 식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꿀만 먹으면은 약발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도 위장이 약하다든지 장이 약하다든지 탄수화물이 영양을 충분히 소화를 못해서 마른 사람들은 꿀을 먹으면은 어떠한 약보다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요새는 이제 비만이 너무 과잉 섭취로 인해서 칼로리가 남아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벌꿀이 옛날처럼 약용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사들이 당 먹지 말라, 꿀 먹지 마라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하는데 우리들은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에 설탕을 많이 먹어요. 나도 모르게 콜라를 먹는다, 사이다를 먹는다, 커피를 먹는다, 무슨 음료수를 먹는다. 거기에 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음료수를 잘 사 먹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데 나와서 먹긴 하지만은 집에서 매실 심든지 또 아니면 사다가 꿀 한 말 4kg짜리 2박스 정도 한 마리면은 됩니다. 그럼 1년에 그는 다지면은 시칸 먹어요. 매실 액기스로다가 하면은 어떤 음료보다도 좋고 또 매실 차를 저 꿀로 해서 먹으면은 건강식품으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양봉을 하면은 다른 설탕을 가급적 없고 또 아니면 이런 걸 효소도 안 먹다가 또 매실 액기스로다가 음식을 한다. 뭐로든지 그놈 갖다 넣는 거예요. 다 조금씩. 그러면 설탕을 거의 우리는 사다 쓰질 않습니다. 집에서. 집에서 뭐
한 말 내지 두 말만 가지면은 시컷 먹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굳이 설탕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 뭐 1년에 돈 몇십만 원, 뭐 돈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그 설탕을 좋지도 않다는 거 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고급 감미료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약이 아니라 이런 고급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예? 또 요새 뭐 의약품으로 또 화장품으로 발효주로 여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요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벌꿀 아이스크림 아주 인기가 폭발했었잖아요. 예? 요새는 또 뭐 무슨 칩? 벌꿀? 예? 예, 허니버터 칩. 이거 아주 없어서 못 사 먹는다. 꿀은 솔직하게 뭐 0.1%나 들었는지 몰라. 실제 꿀은 아주 미묘하게 들었는데 거기다 벌꿀 들었다고 해서 홍보 효과를 어문창나게 거기다가 이제 가면을 씌우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했던 꿀이 그 전부터 소비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꿀은 단당류라고 해서 설탕은 이당류라고 해서 일단 소화 기능을 거쳐야 우리가 위에나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꿀은 그냥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운동 선수들이 감에서 체력이 딸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게 꿀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꿀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 꿀 중에서도 포도당이 많은 꿀과 과당이 많은 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당이 많은 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당이 높은 사람은 포도당이 많은 것을 먹으면 바로 흡수가 돼서 당이 높아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당이 많은 꿀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당이 많은 꿀은 서서히 흡수하고 포도당이 많은 꿀은 바로 흡수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꿀은 국내 꿀 중에 어느 꿀 중에 과당 성분이 제일 높아요. 과당 성분이. 또 노인이나 영양실조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뇌젤이나 화분 프로폴리스는 세계인이 좋아하는 10대 건강식품이다. 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항산화 물질로 노화를 방지한다. 미국의 버몬드 지역에서 미국에서 제일 장수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버몬드 식초라는 게 그 사람들의 제일 오래 사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식초가 건강식품으로 좋은데 그 버몬드 식초가 뭐냐? 벌꿀로다가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예요. 버몬드 식초가. 예. 그래서 장수식품으로도 벌꿀을 이용할 수 있다. 봉독은 대체 의약용이나 화장품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한다. 뉴질랜드의 마누카 꿀은 UMF 30짜리는 의약용이라고 해서 여십자 의약용으로다가 쉽게 해서 약품으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마누카 꿀 UMF 30짜리를 가재에다가 꿀을 딱 발라서 하면 우리 화상에 입을 때 발라주는 바셀린 가재 있잖아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꿀에다가 여러분들 상처가 났을 때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고. 또 당뇨 환자가 발에 이 썩는 것이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무릎 밑에 절단하잖아요. 예? 절단합니다. 자꾸 번져가니까 어떻게. 이때 동침을 놔도 좋고 또 아니면 꿀에다가 발을 담그면은 그 환부가 다른 항생제를 쓴 것보다 잘 낫는다 해서 이미 그런 게 그 사람들 연구에서 발표는 이런 사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밀랍은 캡슐이나 화장품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화장품 또 아니면 구두약 다방면에 쓰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봉이 상당히 우리 인류와 가깝게 우리 동양종 같은 거는 이미 3000년 정도에 뭐 고구려 시대부터 양봉을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또 이 서양종은 1912년도에서 14년경 이때 독일인 신부 퀴겔겐 신부나 아니면은 윤신영 씨가 독일에 유학 갔다가 처음 꿀벌을 가지고 와서 서양종을 가져가서 시작했다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과연 윤신영 씨가 갖고 온 것인지 질춤에 퀴겔겐 신부가 갖고 온 것인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 충묘화 식물이 벌이나 나비를 자기가 화분교배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일 때 어떻게 돼요? 토종이 올 때는 좋은 거 분비하고 서양종이 올 때는 조금 못한 거 분비합니까? 안 해요. 똑같이 분비한 거를 가서 짐꾼이 미국 사람이 갖고 온 거나 동양 사람이 갖고 온 거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희화공단 여기 가면 조개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미국 사람이 체구가 큰 사람이 캐오고는 조개 맛도 좋고 영양이 틀리네. 한국 사람이 캐온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토종꿀이나 서양종이 묻어온 꿀이나 다 대등소이하다. 근데 단지 차이는 뭐냐? 토종은 벌집 속에 꽃가루가 들어있는 것을 압착을 해서 꿀을 눌러서 따니까 꽃가루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또 아니면 토종은 혀가 서양종에 비해서 약간 짧아요. 0.78mm 정도가 짧아. 그러니까 아가씨꽃은 동양종 토종벌에는 그림의 떡이에요. 혀가 안 닿아서. 아가씨꽃이 이렇게 찌다랗잖아요. 달랑말랑하고 언제 닿느냐? 꽃이 시들어갖고 다 떨어지려고 할 때 끄트머리 가서 조금 따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잘 나는 아가씨꿀은 토종벌에는 아가씨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얕은 거, 밤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떼죽나무라든지 이런 꿀들이 대신에 다른 데 가서 찾아오는 것에서 그런 종류가 틀리는 것 뿐입니다. 또 1년 내에 들어온 꿀이 토종은 섞여 있다 해서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그거를 백화밀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100가지 꽃에서 혼합됐다 해서 백화밀. 우리나라는 자파라고 하는데 중국 같은 데는 백화밀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나라도 아가씨꿀, 방꿀, 자파꿀, 뭐 자운형꿀, 유채꿀, 뭐 메밀꿀 다 혼합해서 먹으면 되고, 꽃가루도 좀 더 타서 먹으면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벌꿀로다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먹는다면 밤꿀이나 감록꿀이나 이런 것을 진한꿀을 먹는 게 좋고, 아가씨꿀보다는 음식에다가 이렇게 넣는다 할 때는 아가씨꿀이 제일 부드럽고 향이 강하지 않아서 제일 좋고, 선진국에서 음식에 식품으로 사용할 때는 꿀을 색깔을 가지고 맑은 꿀을 상등품, 색깔이 진한 꿀을 하등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밤꿀이 어떻게 보면 하등품이죠. 그러나 유럽에 가서 슈퍼에 가서 사보면은 밤꿀이 싸지는 않습니다. 이태리 같은 데 밤꿀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소나무꿀이라고 해서 파는 게 있어요. 유럽에 보면 소나무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감록꿀을 말합니다. 감록꿀. 감록꿀은 꽃이 아닌 이파리에 또 아니면 진딧물이 분비한 분비액이에요. 요걸 갖고 오는데 그것도 색깔이 진합니다. 맛은 약간 연맛 같은 게 나고 맛은 좀 적은 편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양봉을 해가면서 또 점점 또 깊이 있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해오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월 9일날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자재 이름을 알아야 돼요. 벌통하고 꿀벌은 알지만은 거기도 여러 가지 쓰는 기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화분 채치기, 화분을 채취하는 기구를 화분 채치기, 프로폴리스도 채취하는 망, 뭐 또 아니면은 꿀을 채매는 채매기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을 해갖고 오면은 다음에
또 실물을 봐가며 하면은 좀 더 빨리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양봉책을 보든 교육을 받든 빨리빨리 이해가 되지, 이름을 명칭을 모르고서는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기자재 이름, 용어를 다음에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예.